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차고에 빠뜨리고 그 차고 때문에 재산을 넘기게 해서 이익을 얻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의 2배로 돌려줄게. 그런데 사실 갑은 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다.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갑에게 500만 원을 보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사기죄가 문제된다. 사기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구조를 순서대로 봐야 한다.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다. 둘째, 상대방이 차고에 빠져야 한다. 거짓말을 듣고 사실을 잘못 믿어야 한다. 셋째, 차고에 빠진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해야 한다.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넘기거나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처럼 자기 재산을 움직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넷째, 그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피해자의 재산 상태가 나빠져야 한다. 그리고 이 흐름이 연결되어야 한다. 기망 때문에 차고가 생기고 차고 때문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처분행위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정리하면 사기죄는 기망, 차고,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흐름이다. 사례형에서는 이 순서대로 쓰면 답안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이 시계는 진품명품 시계야. 그런데 사실 그 시계는 가짜였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비싼 돈을 주고 시계를 샀다. 이 경우 갑은 을을 속였다. 즉 갑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출발점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그 사람이 스스로 재산을 넘기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기망행위는 말로 할 수 있다. 진품이다. 반드시 갚겠다.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 담보가 확실하다. 이런 거짓말이 대표적이다. 행동으로도 가능하다.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허위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 말하지 않는 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일부러 숨겨서 상대방이 잘못 판단하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문제된다. 다만 단순한 과장이나 허풍이 모두 사기는 아니다. 거래사회에서 흔히 있는 광고성 표현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재산 처분 판단에 중요한 거짓말인지 구별해야 한다. 정리하면 기망행위는 상대방의 재산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속임수다. 사기죄에서는 먼저 상대방이 무엇에 속았는지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사기죄에서 차고는 피해자가 속아서 사실을 잘못 믿게 된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이 그림은 유명 작가의 진품이야. 그런데 사실 그 그림은 모작이었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그 그림이 진품이라고 생각했다. 이 상태가 바로 차고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실제로 속아야 한다. 즉 갑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을이 처음부터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을은 차고에 빠진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사기죄의 기수는 성립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사기 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차고는 반드시 모든 사실에 대한 착오일 필요는 없다. 재산을 처분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실에 대해 잘못 믿으면 된다. 예를 들어 물건의 진품 여부, 채무자의 변제 능력, 투자 사업의 존재, 담보 제공 여부, 계약 상대방의 권한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차고는 기망행위와 연결되어야 한다. 갑이 거짓말을 했고 을이 우연히 다른 이유로 돈을 보냈다면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연결이 약해진다. 정리하면 차고는 피해자가 속아서 잘못 믿게 된 상태다.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 기망 때문에 차고가 생겼는지를 연결해서 써야 한다. 처분행위는 피해자가 차고 때문에 자기 재산을 넘기거나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거짓말을 했다. 내가 다음 주에 꼭 갚을 테니까 100만 원만 빌려줘. 사실 갑은 갚을 능력도 없었고 갚을 생각도 없었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갑에게 100만 원을 송금했다. 이때 을이 돈을 송금한 행위가 바로 처분행위다. 사기죄는 절도죄와 다르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가 몰래 점유를 빼앗아오는 범죄다. 반면 사기죄는 피해자가 속아서 스스로 재산을 넘기는 구조다. 그래서 사기죄에서는 처분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처분행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돈을 송금하는 것, 물건을 건네주는 것,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 계약을 체결해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 모두 문제될 수 있다. 처분행위가 없으면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속인 뒤 을이 방심한 틈을 타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면 을이 지갑을 스스로 넘겨준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사기죄보다는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피해자가 차고에 빠져 자기 재산을 스스로 움직이는 행위다. 사례에서는 반드시 누가 재산을 처분했는지 그 처분이 차고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완성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이 시계는 100만 원짜리 진품이야. 을은 그 말을 믿고 100만 원을 주고 시계를 샀다. 그런데 사실 그 시계는 1만 원짜리 가짜였다. 이 경우 을은 100만 원을 지급했지만 그에 맞는 가치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을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사기죄는 단순히 속였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망행위가 있고 차고가 있고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그 결과 피해자의 재산 상태가 나빠져야 한다. 재산상 손해는 돈을 잃는 경우만 말하지 않는다. 물건을 넘겨준 경우, 채무를 부담한 경우, 받을 돈을 포기한 경우, 가치 없는 권리를 받은 경우도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을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자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여금 채권을 얻는다. 형식적으로는 채권이 생겼지만 처음부터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사기죄의 재산상 손해는 피해자의 재산 상태가 실질적으로 나빠지는 것이다. 사례에서는 처분행위 전후를 비교해서 피해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6. 기망과 차고의 인과관계.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차고에 빠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이 땅은 곧 개발될 예정이야. 지금 사면 엄청 오를 거야. 그런데 사실 개발 예정은 없었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그 땅을 샀다. 이 경우 갑의 거짓말 때문에 을이 차고에 빠졌고 그 차고 때문에 매수 결정을 했다. 그러면 사기죄에서 기망과 차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경우를 보자. 갑이 을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을은 갑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을은 이미 다른 이유로 그 물건을 사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이 경우 갑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 때문에 을이 차고에 빠진 것은 아니다. 그러면 사기죄 기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사기죄는 흐름이 중요하다. 기망, 차고,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이 순서가 연결되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이 끊기면 사기죄 기수가 성립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속지 않았다면 차고가 없다. 피해자가 차고에 빠졌지만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처분행위가 없다.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했지만 손해가 없다면 사기죄가 완성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사기죄에서는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는지만 보면 안 된다. 그 거짓말이 피해자의 차고를 만들었고 그 차고가 재산 처분으로 이어졌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사기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반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 차는 사고 난 적이 없는 차야. 을은 그 말을 믿고 차를 샀다. 그런데 실제로 그 차는 큰 사고 이력이 있었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치의 차였다. 이 경우 을은 차고 때문에 돈을 지급했고 그 결과 가치가 부족한 차를 받았다. 즉 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연결이 있다. 이 연결이 바로 처분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속아서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때문에 손해가 생기는 구조다. 만약 처분행위가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다면 사기죄 기수는 문제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갑이 약간 과장된 말을 했지만 을이 지급한 돈에 상응하는 충분한 가치를 받았다면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가 피해자의 처분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정 때문에 발생했다면 사기죄의 인과관계가 약해진다. 사례형에서는 이 부분을 빼먹기 쉽다. 기만과 착오만 쓰고 처분행위와 손해의 연결을 안 쓰면 답안이 약해진다. 정리하면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손해를 발생시켜야 한다. 답안에서는 피해자가 무엇을 처분했는지 그 처분 때문에 어떤 재산상 손해가 생겼는지를 연결해서 써야 한다. 사기죄의 고의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과 의사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다. 갑은 말했다.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그런데 사실 갑은 직장도 없었고 갚을 생각도 없었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문제된다. 사기죄는 고의범이다. 즉 갑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 을이 그 말을 믿고 착오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을이 그 착오 때문에 돈을 넘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차용사기에서 고의가 중요하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진심으로 갚을 생각이 있었고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경우라면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구별된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그런데도 갚을 것처럼 속였는지가 중요하다. 정리하면 사기죄의 고의는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속여서 재산을 넘기게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사기죄에서도 재산상 이익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 돈을 맡겨주면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줄게. 그런데 사실 갑은 돈을 보관할 생각이 없었다. 처음부터 그 돈을 자기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넸다. 이 경우 갑에게는 사기죄가 문제된다. 갑은 을을 속였고 을은 착오에 빠져 돈을 처분했고 갑은 그 돈을 자기 이익으로 가져가려 했다. 사기죄는 절도죄처럼 불법 영득 의사라는 표현을 항상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결국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불법하게 취득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을 넘기게 하고 그 이익을 내가 가지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릴 당시 정말 갚을 생각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갑의 사정이 나빠져 돈을 못 갚게 되었다. 이 경우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고의와 불법한 이익 취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사기죄에서는 단순한 거짓말보다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중요하다. 특히 차용사기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차용사기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이번 달 말에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300만 원만 빌려줘. 그런데 사실 갑은 직장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이미 빚도 많아서 돈을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갑은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했고 을은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차용사기가 문제될 수 있다. 차용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돈을 빌릴 당시의 상태다.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본다.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업이 망하거나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경우라면 그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가까울 수 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객관적으로 갚을 능력이 거의 없었는데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된다. 판단 요소는 여러 가지다. 당시 재산 상태, 수입 여부, 기존 채무 규모, 돈을 빌린 목적, 돈을 사용한 방식, 변제 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본다. 정리하면 차용사기는 단순히 돈을 못 갚은 범죄가 아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다. 사례형에서는 반드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별해서 써야 한다. 투자사기는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과장된 투자 기회를 내세워 돈을 받는 경우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내가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한 달에 30% 수익을 보장해줄게. 그런데 사실 갑에게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다. 수익이 난 적도 없었고 새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돌려주는 구조였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투자 사기가 문제될 수 있다. 투자 사기에서 기망행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 수익률을 허위로 보장하는 경우, 원금 보장을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 실제 투자처가 아닌 곳에 돈을 쓰면서 투자한다고 속이는 경우가 있다. 투자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모든 손실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는 원래 위험이 있다. 정상적인 투자였고 위험도 설명했으며 실제로 사업이나 투자 활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라면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투자 사업이 없었거나 핵심 정보를 속였거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없는데도 보장한다고 말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투자 사기는 투자 실패와 다르다. 처음부터 투자 구조, 수익 가능성, 원금 보장 여부에 관해 속였는지가 핵심이다. 사례에서는 투자 위험이 현실화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물품거래 사기는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는 경우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중고거래 앱에 글을 올렸다. 아이패드 팝니다. 입금하면 바로 택배 보내드립니다. 을은 갑의 글을 보고 5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사실 갑에게는 아이패드가 없었다. 갑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고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물품거래 사기가 문제된다. 물품거래 사기에서는 판매자의 의사와 능력이 중요하다. 정말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물건을 보낼 생각이 있었는지,
했는지, 돈을 받은 뒤 실제로 배송하려고 했는지를 본다. 단순히 배송이 늦어진 것만으로 바로 사기는 아니다. 택배 사고가 났거나 일시적으로 연락이 늦어졌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배송이 지연된 경우라면 민사상 문제에 가까울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물건이 없었거나 그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팔겠다고 속였거나 돈을 받자마자 잠적했다면 사기죄가 강하게 문제된다. 물품거래 사기에서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보통 송금이다. 피해자는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돈을 보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지 못하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 정리하면 물품거래 사기는 단순한 거래 분쟁과 구별해야 한다. 판매 당시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알려야 할 사실을 일부러 숨겨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중고차를 팔았다. 그런데 갑은 그 차가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을이 물었다. 이 차 사고 난 적 없죠? 갑은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차 상태 좋아요라고만 말했다. 을은 사고 이력이 없는 차라고 생각하고 돈을 지급했다. 이 경우 갑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도 문제되지만 중요한 사실을 숨긴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문제될 수 있다. 보통 기망행위는 거짓말처럼 적극적인 행위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항상 말로 속여야만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일부러 말하지 않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다면 그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사기는 아니다. 부작위 기망이 성립하려면 그 사람에게 고지 의무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고 이력, 권리 제한, 담보 설정, 변제 능력, 계약의 핵심 위험처럼 상대방의 재산 처분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부작위 기망은 거짓말을 안 했으니 괜찮다로 끝나지 않는다.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가 핵심이다. 삼각사기는 속은 사람과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경우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병원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병이 이 약을 가져가라고 허락했습니다. 을은 그 말을 믿고 병 소유의 약품을 갑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사실 병은 그런 허락을 한 적이 없었다. 이 경우 속은 사람은 을이다. 하지만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은 병일 수 있다. 이처럼 기망을 당한 사람, 처분행위를 한 사람, 손해를 입은 사람이 분리되는 구조에서 삼각사기가 문제된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피해자가 속고 피해자가 처분하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는 구조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재산관리자가 속아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처분행위를 한 사람이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 점원, 관리인, 대리인처럼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속아 재산을 넘긴 경우 삼각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속은 사람이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나 지위가 전혀 없다면 사기죄보다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삼각사기는 속은 사람과 손해자가 다른 사기다. 사례에서는 누가 속았는지, 누가 처분했는지, 누구 재산이 손해를 입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한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승소 판결 등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은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그 차용증을 진짜라고 믿고 갑에게 승소 판결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갑에게는 소송사기가 문제될 수 있다. 소송사기는 일반 사기와 구조가 조금 다르다. 일반 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직접 돈을 주게 만드는 구조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판결이나 집행권을 얻고 그 결과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구조다. 여기서 기망의 상대방은 법원이다. 허위 주장, 허위 증거, 조작된 문서 등을 통해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면 문제가 된다. 다만 단순히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했다고 바로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소송사기는 허위성이 명백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법원을 속이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소송사기는 법원을 이용한 사기다. 사례에서는 허위 주장이나 증거가 있었는지,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를 봐야 한다. 무전취식과 무전숙박은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이나 숙박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식당에 들어갔다. 갑은 지갑도 없고 카드도 없었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낼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도 갑은 마치 돈을 낼 것처럼 음식을 주문했고 식사를 마친 뒤 그냥 나가려 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무전취식은 단순히 밥값을 못 낸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식사할 때는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계산하려고 보니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동해 식당 주인을 속였어야 한다. 무전숙박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숙박비를 낼 생각이 없으면서 호텔이나 모텔에 투숙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업주는 손님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음식이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착오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정리하면 무전취식과 무전숙박은 단순한 미지급이 아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다. 편취액은 사기행위로 피해자가 잃은 재산상 가치가 얼마인지 따지는 문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가짜 명품 가방을 팔았다. 갑은 말했다. 이거 진품이고 시세가 300만 원이야. 을은 그 말을 믿고 갑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실제 가방의 가치는 10만 원에 불과했다. 이 경우 편취액은 어떻게 볼까? 단순히 을이 지급한 돈 전체를 볼 수도 있고 을이 받은 물건의 실제 가치와 비교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재산 상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나빠졌는지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로 10만 원짜리 물건을 받았다면 재산상 손해는 지급액과 실제 가치의 차이를 중심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갑이 애초에 아무 물건도 줄 생각이 없었고 을이 돈만 보내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을이 보낸 돈 전체가 편취액으로 문제될 수 있다. 차용사기에서도 편취액 산정이 중요하다. 갑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1000만 원을 빌렸다면 원칙적으로 그 1000만 원이 편취액이 된다. 나중에 일부를 갚았다면 양형이나 피해 회복에서는 고려될 수 있지만 사기 성립 당시의 편취액 판단과는 구별해야 한다. 정리하면 편취액은 단순히 얼마가 오갔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다.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 상태가 얼마나 불리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기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에 있다. 예를 들어 갑이 편의점에서 점원이 안 보는
사이에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 이 경우 점원이 물건을 넘겨준 것이 아니다. 갑이 몰래 점유를 빼앗아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점원에게 말했다. 사장님이 가져가라고 했어요. 점원은 그 말을 믿고 갑에게 물건을 건네주었다. 사실 사장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 경우 점원은 속아서 물건을 넘겨주었다. 즉 처분행위가 있다. 그러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는 범죄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또는 강제로 점유를 빼앗는 범죄다. 그래서 사기죄와 절도죄를 나눌 때는 피해자 쪽에서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가 있었는가를 봐야 한다. 특히 속임수와 몰래 가져가는 행위가 함께 있는 사례가 어렵다. 갑이 을을 속여 방심하게 만든 뒤 을이 보지 않는 틈에 지갑을 가져갔다면 을이 지갑을 처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는 사기죄보다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사기죄는 속아서 넘겨준 경우이고 절도죄는 의사에 반해 빼앗긴 경우다. 사례에서는 반드시 처분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 사기죄와 횡령죄의 차이는 재물을 처음부터 소개받았는지 아니면 적법하게 보관하다가 나중에 빼돌렸는지에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돈을 맡겨주면 안전하게 보관해줄게. 하지만 갑은 처음부터 그 돈을 보관할 생각이 없었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돈을 맡겼고 갑은 곧바로 그 돈을 생활비로 써버렸다. 이 경우 갑은 처음부터 을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이런 경우를 보자. 갑은 을에게서 진짜로 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보관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그 돈을 자기 생활비로 써버렸다. 이 경우 갑은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적법하게 보관자가 되었고 나중에 보관 중인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된다. 사기죄와 횡령죄는 둘 다 재산범죄라 헷갈린다. 하지만 시점을 나누면 쉽다. 재물을 받을 당시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으면 사기죄다. 처음에는 적법하게 보관했지만 나중에 불법 영득 의사가 생겨 처분했다면 횡령죄다. 정리하면 사기죄와 횡령죄의 구별은 취득 당시의 의사가 핵심이다. 처음부터 소개받은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보관물을 빼돌린 것인지 시간 순서로 보면 된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범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려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이 사업은 이미 대기업 투자를 받았어. 돈 넣으면 바로 수익 나. 그런데 사실 그런 투자는 없었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돈을 투자했다. 이 경우 갑은 을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문제된다. 반면 배임죄는 구조가 다르다. 예를 들어 갑이 을 회사의 자금 관리 담당자라고 해보자. 갑은 을 회사를 위해 자금을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런데 갑이 그 임무를 어기고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해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다. 이 경우 갑은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배임죄가 문제된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이다.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 때문에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한다. 배임죄의 핵심은 임무위배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야 한다. 정리하면 사기죄와 배임죄는 출발점이 다르다. 속여서 재산을 받으면 사기, 맡은 임무를 저버려 손해를 입히면 배임. 사례에서는 기망행위가 중심인지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와 임무위배가 중심인지 구별하면 된다.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해서 겁먹게 만들고 그 결과 재산을 넘기게 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돈 안 주면 내 비밀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 을은 겁을 먹었다. 그래서 갑에게 300만 원을 보냈다. 이 경우 갑에게는 공갈죄가 문제된다. 공갈죄는 사기죄와 비슷한 점이 있다. 둘 다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을 넘기는 구조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서 재산을 넘기게 한다. 공갈죄는 피해자를 겁먹게 해서 재산을 넘기게 한다. 즉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이고 공갈죄의 핵심은 공갈행위다. 공갈행위는 보통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위력을 행사해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다만 공갈죄의 폭행 협박은 강도죄와 다르다.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 공갈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겁을 먹고 재산을 처분하게 만들 정도면 문제된다. 정리하면 공갈죄는 겁을 줘서 재산을 넘기게 하는 범죄다. 사례에서는 공갈행위, 공포심,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흐름을 잡으면 된다. 공갈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돈 안 주면 내 가족에게 내 비밀을 말하겠다. 을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갑에게 돈을 보냈다. 이 경우 갑의 말은 협박에 의한 공갈행위가 될 수 있다. 공갈행위는 꼭 신체에 대한 해악만 의미하지 않는다.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말도 가능하고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말,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말,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도 문제될 수 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재산을 처분하게 만들었는지다. 폭행에 의한 공갈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밀치거나 때리면서 돈 내놔라고 요구한 경우다. 다만 폭행 협박의 정도가 너무 강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면 공갈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공갈행위에서는 정도 판단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겁을 먹고 재산을 넘긴 정도라면 공갈죄, 사실상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압되었다면 강도죄 쪽으로 간다. 정리하면 공갈행위는 상대방을 겁먹게 하는 폭행 협박이다. 사례에서는 해악의 내용, 폭행 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공포심, 재산 처분과의 연결을 봐야 한다. 공갈죄는 피해자가 공포심 때문에 재산을 처분해야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협박했다. 돈 안 주면 내 회사에 허위 제보를 하겠다. 을은 겁을 먹었다. 을은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갑에게 500만 원을 송금했다. 이 경우 을은 갑의 협박 때문에 공포심을 느꼈고 그 공포심 때문에 돈을 보냈다. 그러면 공갈죄에서 필요한 공포심과 처분행위가 문제된다. 공갈죄도 사기죄처럼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주거나 물건을 넘기거나 채무를 면제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 처분행위의 원인이 다르다. 사기죄에서는 착오 때문에 처분한다. 공갈죄에서는 공포심 때문에 처분한다. 만약 갑이 협박했지만 을이 전혀 겁먹지 않았고 다른 이유로 돈을 준 것이라면 공갈죄 기소 성립은 어려울 수 있다. 또 갑이 협박했지만 을이 돈을 주지 않았다면 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공갈죄는 단순히 협박했다고 끝나는 범죄가 아니다. 그 협박 때문에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고 그 공포심 때문에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중요하다. 공갈죄와 강도죄는 폭행 협박의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돈 안 주면 내 비밀을 퍼뜨리겠다. 을은 두려움을 느끼고 갑에게 돈을 보냈다. 이 경우 갑의 협박은 을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 하지만 을이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까지 제압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갑이 을에게 칼을 들이대고 말했다. 지갑 내놔. 안 주면 찌른다. 을은 사실상 저항할 수 없었다.
갑은 그 상태에서 을의 지갑을 빼앗았다. 이 경우에는 강도죄가 문제된다. 공갈죄와 강도죄는 둘 다 폭행이나 협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은 정도다. 강도죄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한다. 공갈죄의 폭행 협박은 그보다 약해도 된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재산을 처분할 정도면 문제된다. 또 처분행위의 성격도 구별된다. 공갈죄는 피해자가 공포심 때문에 재산을 넘기는 구조다.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빼앗는 구조다. 정리하면 반항을 억압할 정도면 강도죄, 공포심으로 처분하게 한 정도면 공갈죄다. 사례에서는 폭행 협박의 정도와 피해자의 처분 가능성을 함께 보면 된다. 사기죄는 속여서 처분하게 하는 범죄이고 공갈죄는 겁을 줘서 처분하게 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2배로 돌려줄게. 그런데 사실 갑에게는 사업도 없었고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을은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냈다. 이 경우 을은 속아서 돈을 보낸 것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을에게 말했다. 돈 안 주면 내 약점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을은 겁을 먹고 갑에게 돈을 보냈다. 이 경우 을은 속은 것이 아니라 공포심 때문에 돈을 보낸 것이다. 따라서 공갈죄가 문제된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둘 다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거나 물건을 넘기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 자기 재산을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처분행위의 원인이 다르다. 사기죄는 착오가 원인이다. 피해자가 사실을 잘못 믿고 재산을 처분한다. 공갈죄는 공포심이 원인이다.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재산을 처분한다. 정리하면 사기죄와 공갈죄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로 구별하면 된다. 속아서 넘기면 사기, 겁먹고 넘기면 공갈이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돈을 받으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 을은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았다. 화가 난 갑은 을에게 말했다. 돈 안 갚으면 내 가족을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을은 겁을 먹고 갑에게 돈을 보냈다. 이 경우 갑에게 받을 돈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돈을 받는 방법이 문제된다. 채권자는 법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합법적인 독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해서 돈을 받으면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때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모든 강한 독촉이 공갈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권리를 알리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는 정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가까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권리행사 방식이다. 하지만 돈 안 주면 때리겠다.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 허위사실을 퍼뜨리겠다처럼 위법한 해악을 고지하면 공갈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공갈죄에서는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만 보면 안 된다. 권리행사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공갈미수는 겁을 주었지만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돈 안 주면 내 비밀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갑은 을에게 500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을은 겁을 먹지 않았다. 또는 겁은 났지만 돈을 보내지 않았다. 이 경우 갑이 협박을 했더라도 을의 재산이 실제로 넘어가지는 않았다. 그러면 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공갈죄의 기수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넘기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즉 공갈행위만 있고 재산 처분이 없으면 공갈죄는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갑이 이미 공갈행위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갈미수에서 중요한 것은 실행의 착수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재산을 요구하는 행위가 실제로 시작되었는지를 본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협박할 생각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자, 전화, 대면 발언 등으로 상대방에게 공갈행위가 전달되어야 실행 착수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공갈미수는 공갈행위는 있었지만 재산 처분이 없는 경우다. 사례에서는 공갈행위가 시작되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나누어 보면 된다. 신용카드 범죄는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결제 과정에서 누구를 속였는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신용카드를 몰래 훔쳤다. 갑은 그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결제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단순히 카드를 훔친 절도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 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별도로 문제된다. 신용카드 범죄는 여러 범죄가 함께 얽힌다. 첫째, 카드를 훔쳤다면 절도죄가 문제된다. 신용카드도 재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훔친 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샀다면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갑은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했고 가맹점은 정상 결제라고 믿고 물건을 건네주었기 때문이다. 셋째,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는 점 때문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신용카드 범죄는 사기죄와 절도죄 구별이 특히 중요하다. 사람을 속여 물건을 넘겨받은 경우인지 기계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인지 단순히 카드를 훔친 것인지 나누어야 한다. 정리하면 신용카드 범죄는 한 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카드 취득, 카드 사용, 물건 취득, 현금 인출을 단계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도난 신용카드 사용은 카드를 훔친 행위와 그 카드를 사용한 행위를 나누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지갑을 훔쳤다. 그 지갑 안에는 을의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다. 갑은 그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마치 자기 카드인 것처럼 물건을 결제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먼저 절도죄가 문제된다. 을의 지갑과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갑이 훔친 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산 행위도 별도로 문제된다. 갑은 편의점 직원에게 자신이 정당한 카드 사용자처럼 행동했다. 직원은 정상적인 카드 결제라고 믿고 갑에게 물건을 건네주었다. 이 경우 편의점 직원 또는 가맹점이 속아서 물건을 처분한 구조가 된다. 그래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를 훔친 행위와 카드를 사용한 행위를 분리하는 것이다. 카드를 훔친 것은 절도다. 훔친 카드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물건을 받은 것은 사기죄가 문제된다. 다만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돈을 뽑은 경우는 다르게 본다. ATM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기죄의 기망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때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같은 별도 범죄를 검토해야 한다. 정리하면 도난 신용카드 사용은 단계별로 봐야 한다. 카드를 훔친 행위는 절도, 사람을 속여 물건을 산 행위는 사기,
기계를 이용한 인출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검토하면 된다. 분실 신용카드 사용은 카드를 주운 행위와 그 카드를 사용한 행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길에서 을의 신용카드를 주었다. 카드는 을이 잃어버린 것이었다. 갑은 그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편의점에서 자기 카드처럼 사용했다. 이 경우 먼저 갑이 카드를 취득한 행위가 문제된다. 길에 떨어진 카드가 이미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라면 갑에게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카드를 주운 장소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페 계산대 위나 은행 창구 근처처럼 관리자의 지배가 인정될 수 있는 곳에서 카드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다. 그 다음은 카드를 사용한 행위다. 갑이 분실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맹점에서 결제했다면 갑은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다. 가맹점은 정상적인 카드 결제라고 믿고 갑에게 물건을 건네준다. 이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분실카드 사용은 도난카드 사용과 비슷하지만 카드 취득 단계에서 차이가 난다. 도난카드는 처음 취득부터 절도죄가 문제되지만 분실카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분실 신용카드 사용은 두 단계로 본다. 카드를 주운 행위는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 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를 검토하면 된다. 타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은 카드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갑이 친구 을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을은 갑에게 말했다. 편의점에서 물 하나만 사와. 그런데 갑은 그 카드로 물만 산 것이 아니라 고가의 이어폰까지 함께 결제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어떤 범죄가 문제될까? 을이 허락한 범위는 물을 사는 것이었다. 갑은 그 범위를 넘어 자기 마음대로 카드를 사용했다. 이때 갑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된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갑이 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가맹점은 정상 결제라고 믿고 물건을 건네준다. 따라서 갑에게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타인명의 카드 사용에서 중요한 것은 카드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가 아니다. 카드를 들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권한이 있었는지, 권한이 있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그 범위를 초과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식비 결제만 허락했는데 자녀가 그 카드로 고가의 물건을 산 경우에도 권한 초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리하면 타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은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가 보다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가가 중요하다. 사례에서는 허락의 범위와 실제 사용 내용을 비교해야 한다. ATM에서 타인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일반 사기죄보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체크카드를 훔쳤다. 갑은 카드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 갑은 ATM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 100만 원을 인출했다. 이 경우 갑은 누구를 속인 것일까? ATM은 사람처럼 차고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다. 일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고 그 사람이 차고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는 구조다. 그런데 ATM은 기계다. 기계는 차고에 빠질 수 없고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문제된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는 컴퓨터나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다. ATM에 권한 없이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카드 자체를 훔친 행위는 별도로 절도죄가 문제된다. 또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는 그 취득 구조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리하면 ATM 사안에서는 사람이 속은 것이 아니다. 기계를 부정하게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구조이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서 사람을 속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으면 사기죄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신용카드를 훔쳤다. 갑은 그 카드를 가지고 옷가게에 갔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사용자처럼 결제했다. 옷가게 직원은 정상적인 결제라고 믿고 갑에게 옷을 건네주었다. 이 경우 갑은 단순히 카드를 사용한 것만이 아니다. 가맹점 직원을 속여 옷을 넘겨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 기망은 갑이 정당한 카드 사용자처럼 행동한 것이다. 착오는 가맹점 직원이 갑에게 카드 사용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이다. 처분행위는 직원이 옷을 갑에게 건네준 것이다. 재산상 손해는 가맹점 또는 관련 재산 주체에게 발생한 손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사람이라는 점이다. 사람이 속아서 물건을 넘겨주면 사기죄가 문제된다. 반면 ATM처럼 기계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서 사기죄가 문제되는 핵심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였는지다. 가맹점 직원을 속여 물건을 받았다면 사기죄 구조로 검토하면 된다. 신용카드 범죄에서는 카드를 취득한 행위와 카드를 사용한 행위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그 지갑 안에는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지갑과 카드를 훔친 것이다. 따라서 카드 취득 단계에서는 절도죄가 문제된다. 그런데 갑이 그 카드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다면 이것은 별도의 행위다. 카드를 훔친 행위와 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받은 행위는 구별해야 한다. 카드를 훔친 것은 절도죄다. 그리고 훔친 카드를 사용해 가맹점 직원을 속이고 물건을 받은 것은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또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기계를 이용한 것이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가 문제될 수 있다. 신용카드 자체도 재물이다. 그래서 카드를 몰래 가져가면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카드를 잃어버린 것을 주운 경우라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결국 카드 취득 단계는 그 카드가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정리하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안은 한 번에 뭉뚱그리면 안 된다. 카드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 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타인의 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기계를 부정하게 이용한 것이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체크카드를 훔쳤다. 갑은 우연히 을의 비밀번호도 알게 되었다. 갑은 ATM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 50만 원을 인출했다. 이 경우 갑은 ATM을 상대로 행동했다. ATM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죄처럼 기망, 착오, 처분행위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일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그 사람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는 구조다. 하지만 ATM은 착오에 빠지지 않는다. 대신 갑은 정보 처리 장치에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해 현금을 인출한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문제된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다. 타인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여기서도 단계별 검토가 필요하다. 카드를 훔친 행위는 절도죄다. 그리고 그 카드로 ATM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ATM 사안에서는 누가 속았는가를 물어보면 안 된다. 기계를 부정하게 조작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 신용카드 범죄는 취득 단계, 사용 단계, 상대방이 사람인지 기계인지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지갑을 훔쳤다. 그 안에는 신용카드가 있었다. 갑은 그 카드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고 이후 ATM에서 현금도 인출했다. 이 사례를 한꺼번에 보면 복잡하다. 하지만 단계별로 나누면 정리된다. 첫째, 카드를 취득한 단계다. 갑이 을의 지갑과 카드를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문제된다. 만약 길에 떨어진 카드를 주운 것이라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둘째, 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단계다. 갑은 마치 정당한 카드 사용자처럼 행동했다. 가맹점 직원은 속아서 물건을 건네주었다. 이 경우 사람을 속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셋째,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단계다. ATM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다. 따라서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검토해야 한다. 넷째, 죄수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카드 절취, 카드 사용, 현금 인출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례형에서는 각 범죄 성립 후 죄수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정리하면 신용카드 범죄는 이렇게 쓰면 된다. 카드 취득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 가맹점 사용은 사기, ATM 인출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마지막에 죄수관계 정리. 기망행위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속임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이 땅은 곧 개발 확정이야. 지금 사면 무조건 오른다. 그런데 사실 개발 계획은 전혀 없었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그 땅을 비싼 가격에 샀다. 이 경우 갑의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을의 재산 처분 판단에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말한 것이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기망행위에 관해서는 학설상 어느 정도의 거짓말을 사기죄의 기망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거래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이 흔하다. 이 물건 정말 좋아요. 앞으로 가격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말이 항상 사기죄의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망행위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실에 관한 속임수여야 한다. 판례도 기망행위를 넓게 보지만 단순한 허풍이나 광고성 과장까지 모두 사기로 보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착오를 일으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속였는지다. 예를 들어 변제 능력, 담보 제공 여부, 물건의 진품 여부, 사업의 존재, 투자금 사용처처럼 거래의 핵심 판단 요소를 거짓으로 말하면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쉽다. 정리하면 기망행위는 단순히 말을 과장한 정도가 아니다. 피해자의 재산 처분 판단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지가 핵심이다. 부작위 기망은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중고차를 팔았다. 갑은 그 차가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을은 차를 살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차량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침수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을은 정상 차량이라고 믿고 차를 샀다. 이 경우 갑이 적극적으로 침수차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침수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문제된다. 학설상 핵심은 고지 의무다.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래상 신의직이나 계약관계, 법령, 선행행위, 조리상,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판례도 부작위 기망을 인정한다. 다만 단순한 침묵만으로 바로 사기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숨긴 사실이 거래상 중요한 사실인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재산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인지, 행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본다. 예를 들어 부동산 권리관계, 중대한 하자, 변제 능력, 담보의 존재, 사고 이력처럼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사실을 숨긴 경우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부작위 기망은 말 안 했으니 괜찮다가 아니다. 고지 의무 있는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가 핵심이다. 처분행위는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자기 재산을 직접 움직이는 행위다. 예를 들어 갑이 편의점 직원 을에게 말했다. 사장님이 이 물건 가져가라고 했어요. 을은 그 말을 믿고 갑에게 물건을 건네주었다. 사실 사장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 경우 을은 속아서 물건을 넘겨주었다. 즉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다. 처분행위는 사기죄와 절도죄를 가르는 핵심이다. 사기죄는 피해자 쪽에서 재산을 넘겨주는 구조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가 몰래 점유를 빼앗는 구조다. 학설상 처분행위는 피해자의 의식적 재산 처분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보통은 피해자가 자기 재산을 이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속여 방심하게 한 다음 몰래 지갑을 가져갔다면 피해자가 지갑을 처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문제된다. 판례도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를 중요하게 본다. 특히 삼각사기에서는 속은 사람이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속아서 회사 물건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회사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나 사실상 지위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 정리하면 처분행위는 사기죄의 중심축이다. 피해자 또는 처분권 있는 사람이 착오 때문에 재산을 넘겼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삼각사기는 속은 사람과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경우 처분권한 또는 처분 지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갑이 회사 직원 을에게 말했다. 사장님이 이 노트북을 나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을은 그 말을 믿고 회사 소유 노트북을 갑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사실 사장님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 이 경우 속은 사람은 을이다. 하지만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은 회사다. 이처럼 속은 사람과 손해자가 다른 구조가 삼각사기다. 삼각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속은 사람이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다. 학설상으로는 이를 처분권한으로 엄격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까지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엄격하게 보면 법적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회사 직원, 점원, 창고 관리자처럼 사실상 재산을 넘겨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례도 삼각사기에서 기망당한 사람이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본다. 그런 지위가 있으면 사기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속은 사람이 아무 처분 지위도 없는데 갑이 그 틈을 이용해 몰래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면 사기죄보다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삼각사기는 세 사람을 나누어야 한다. 누가 속았는가, 누가 재산을 처분했는가, 누가 손해를 입었는가, 그리고 속은 사람이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판결이나 집행권을 얻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경우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은 허위 차용증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차용증을 근거로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그 차용증을 진짜라고 믿고 갑에게 승소 판결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갑에게는 소송사기가 문제될 수 있다. 소송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범죄와 구조가 조금 다르다. 일반 사기죄는 피해자를 직접 속여 피해자가 돈이나 물건을 넘기게 하는 구조다. 반면 소송 사기는 법원을 속인다. 법원이 착오에 빠져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구조다. 여기서 학설상 쟁점은 법원의 재판 행위를 사기죄의 처분 행위로 볼 수 있는지다. 엄격하게 보면 법원은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판결이나 집행권호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얻는 행위도 사기죄의 처분 행위 구조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판례도 소송 사기를 인정한다. 다만 소송 사기를 너무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다.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 주장이 다르거나 증거평가를 다투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허위의 사실 주장, 위조문서 제출, 조작된 증거처럼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명백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소송 사기는 법원을 이용한 사기다. 사례에서는 허위 주장이나 허위 증거가 있었는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 차용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500만 원만 빌려줘. 그런데 갑은 직장도 없었다. 재산도 없었다. 이미 빚도 많았다. 갑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차용 사기가 문제된다. 차용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다.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만 보면 안 된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봐야 한다. 학설상으로도 이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설명된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까지 모두 사기로 보면 민사분쟁이 과도하게 형사처벌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사기죄가 되려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 판례도 차용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 수입, 기존 채무, 변제 계획, 차용금 사용처, 차용 이후의 태도 등을 본다. 예를 들어 빌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로 갚으려 노력했지만 나중에 사정이 나빠진 경우라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빌릴 당시부터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갚을 것처럼 말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차용 사기는 돈을 못 갚았다가 핵심이 아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다. 사기죄의 재산상 손해는 처분 행위로 피해자의 전체 재산 상태가 실질적으로 나빠졌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가짜 명품 가방을 진품이라고 속였다. 을은 300만 원을 지급하고 가방을 받았다. 그런데 실제 가방의 가치는 10만 원에 불과했다. 이 경우 을은 가방을 받기는 했다. 하지만 지급한 300만 원에 상응하는 가치를 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을에게 재산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사기죄에서 손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해 학설상으로는 여러 설명이 있다. 하나는 형식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돈이나 물건을 넘기면 그 자체로 손해를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재산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비교해서 전체 재산 상태가 나빠졌는지를 본다. 시험에서는 보통 실질적 손해 판단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받았다면 손해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 채권을 얻었더라도 그 채권이 처음부터 회수 불가능하다면 실질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판례도 재산상 손해를 판단할 때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실질적 재산 가치의 감소를 본다. 특히 차용 사기에서는 피해자가 대여금 채권을 얻었다고 해도 처음부터 변제 가능성이 없었다면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사기죄의 재산상 손해는 단순히 계약이 있었는지로 판단하지 않는다. 처분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 상태가 실질적으로 불리해졌는지를 봐야 한다.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공포심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돈 안 주면 내 약점을 회사에 퍼뜨리겠다. 을은 겁을 먹었다. 그리고 갑에게 300만 원을 송금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공갈죄가 문제된다. 공갈죄에서 학설상 중요한 부분은 공갈행위의 정도와 처분행위의 자유다. 공갈죄도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을 넘기는 구조다. 하지만 그 처분은 자유로운 처분이 아니다. 공포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강도죄처럼 반항이 완전히 억압될 정도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강도죄는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 공갈죄는 그보다 약한 정도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 판례도 공갈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본다. 해악의 내용, 고지 방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피해자의 처분 행위와의 관련성을 종합한다. 또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죄의 구별도 중요하다.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 방법으로나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인 소송이나 독촉은 가능하지만 폭행협박으로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공갈죄는 강도보다 약한 폭행협박이지만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게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강도죄와 공갈죄는 모두 폭행협박이 나오지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는지가 결정적 차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칼을 들이대고 말했다. 지갑 내놔. 안 주면 찌른다. 을은 사실상 저항할 수 없었다. 갑은 그 상태에서 을의 지갑을 빼앗았다. 이 경우 갑에게는 강도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을에게 말했다. 돈 안 주면 내 비밀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을은 겁을 먹고 갑에게 돈을 보냈다. 이 경우 을은 공포심 때문에 돈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반항이 완전히 억압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에는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다. 학설상 핵심은 폭행협박의 정도다.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한다. 즉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한다. 공갈죄는 그보다 약한 정도의 폭행협박으로도 가능하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도 이 구별을 중요하게 본다. 폭행협박의 내용, 도구 사용 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당시 장소와 시간,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흉기를 들이대고 즉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면 강도죄 쪽으로 가기 쉽다. 반면 장래의 불이익을 고지해 두려움을 주고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리하면 강도와 공갈은 둘 다 폭행협박이 있지만 기준이 다르다. 반항을 억압하면 강도, 공포심으로 처분하게 하면 공갈이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카드 취득, 가맹점 사용, ATM 인출을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지갑을 훔쳤다. 그 안에는 을의 신용카드가 있었다. 갑은 그 카드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그 다음 ATM에서 현금도 인출했다. 이 사례는 한 범죄로만 끝나지 않는다.
먼저 갑이 을의 지갑과 카드를 훔친 행위는 절도죄가 문제된다. 카드도 재물이고 을의 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갑이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갑은 마치 정당한 카드 사용자처럼 행동했다. 편의점 직원은 이를 믿고 물건을 건네주었다. 즉 사람을 속여 처분 행위를 하게 한 구조다. 반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다르게 본다. ATM은 사람이 아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차고에 빠뜨리고 처분 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다. 기계는 차고에 빠질 수 없고 처분 행위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의 카드와 비밀번호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문제된다. 학설상으로도 이 부분은 사람의 처분 행위가 필요한 일반 사기죄와 정보 처리 장치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구별하는 문제로 설명된다. 판례도 신용카드 범죄를 단계별로 나누어 본다. 카드를 훔쳤는지, 분실카드를 주운 것인지, 가맹점 직원을 속였는지, ATM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 정리하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카드 취득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 가맹점 사용은 사기, ATM 인출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죄 사례형은 기망, 착오, 처분 행위, 손해, 고의를 순서대로 쓰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말했다. 이 사업은 이미 투자자가 확정됐고 한 달 뒤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자는 없었다.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갑은 처음부터 을의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을은 갑의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송금했다. 이 경우 답안은 순서대로 쓰면 된다. 첫째, 기망행위다. 갑이 사업 진행 상황과 투자 확정 여부를 거짓으로 말했는지 본다. 둘째, 착오다. 을이 갑의 말을 믿고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고 수익 가능성이 있다고 잘못 믿었는지 본다. 셋째, 처분행위다. 을이 그 착오 때문에 1,000만 원을 송금했는지 본다. 넷째, 재산상 손해다. 을이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받지 못했고 재산 상태가 실질적으로 나빠졌는지 본다. 다섯째, 고의와 불법한 이익 취득 의사다. 갑이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으려 했는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본다. 사례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는 아니다. 처음부터 속였는지, 처분 당시 이미 손해 위험이 현실화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정리하면 사기죄 답안은 이렇게 쓰면 된다. 기망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고의, 그리고 마지막에 민사분쟁인지 형사상 사기인지 구별해주면 답안이 안정된다. 사기죄는 속임수, 공갈죄는 공포심, 신용카드 범죄는 사용권한과 상대방이 핵심이다. 먼저 사기죄는 기망에서 시작한다. 상대방을 속이고 그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그래서 사기죄는 항상 기망착오 처분행위 손해 흐름으로 쓴다. 다음으로 공갈죄는 공포심이 핵심이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겁을 먹고 그 공포심 때문에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사기죄가 속아서 넘긴 것이라면 공갈죄는 겁먹고 넘긴 것이다. 강도죄와도 구별해야 한다. 반항을 억압할 정도면 강도, 공포심으로 처분하게 한 정도면 공갈이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범죄는 단계별로 나눈다. 카드를 훔쳤으면 절도죄가 문제된다. 분실카드를 주었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 가맹점에서 사람을 속여 물건을 받으면 사기죄가 문제된다. ATM에서 기계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8챕터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속여서 재산을 넘기게 하면 사기, 겁줘서 재산을 넘기게 하면 공갈, 카드를 어떻게 얻고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절도,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가 갈린다. 사례형에서는 마지막에 각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와 죄수 관계까지 정리하면 된다.